하이, 쭉. 아니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입을 열면은 네. 계속 입 열 때마다 거짓말과 불신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장 계속 쌓아갖고 네. 가서 네. 나중에는 거짓말 집이 되는 거예요. 야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서 노인과 청년의 투표권 경중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네, 이런 말을 해서 노인 비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요 이제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민주당 네. 그다음에 김은경 위원장 개인 이렇게 네. 나눠서 보면요 네. 민주당이 혁신이 출범 자체부터가 잘못된 처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완전히 그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이제 극악 처방으로 혁신위를 이제 그 말 미봉책으로 사실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상처로 치면은 네. 예, 골문 부분을 그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 김은경 혁신위를 통해서 반창고를 붙여놓은 거예요. 아, 예. 네. 반창고 하나. 예, 근데 그 반창고가 네. 그나마 시원찮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너덜너덜이군요. 완전 너덜너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정치적 역량의 한계죠, 한계. 예, 김은경 위원장은 개인으로 네. 보면.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김은경 위원장님은 보면 그럼 애들한테 다 맡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면 집안 내 대소사 모든 국정 운영 다 아이들한테 맡겨야 돼. 중학생 아이한테 맡겨야 되나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요. 네. 오늘 아침 이제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네. 봤습니다만은 진짜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령순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역량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청년의 그 정치적 역할, 네. 청년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청년들한테 네. 앞으로 네가 어른이 될 텐데 지금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 지금 청년으로서 해야 될 준비는 뭐고 우리 어른들은 네 청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소통하고 그런 의견을 모집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그건 느닷없이 너희들은 젊으니까 무조건 니들은 다섯 표 가지고 네. 너희는 한 표도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네. 그 차등선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참. 그리고 보면 이 정부가 문정권, 민주당 정권이 뭘 했냐면 미래 세대한테 1,000조 원의 빚을 떠안겼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미래 세대한테 투표권을 더 주자고 말할 자격이나 있나요? 이게? 자격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재정 파탄이 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대해 앞으로 짊어진 그 빚을 갖다 미리 땡겨서 네.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네. 가서 청년들한테 너희는 무조건 나이가 젊으니까 네. 국가의 보물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이 많은 분들을 갖다가 폄훼하고 그러니까요. 하는 꼴이 됐는데 그것도 인정하지도 않지만은요. 저는 그래서 늘 정치인들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온고지신이라는 아, 공자 온고지신. 말씀 네. 생각에 네. 온고지신. 예.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가는 것이지. 그렇죠. 네. 무조건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천벌받을 망언이다 이러면서 사퇴하고 혁신이 해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사퇴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락해서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네.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에서 나온 반응 보십시오.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뭔 사퇴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 지금 양이원영 의원님 벌써 더 가세했어요. 지금 네. 투표하는 많은 이들이 미래에는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이다. 자기도 그래요. 본인은 아닌가요? 나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뭐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이 이분은 뭐 철천지 원수입니까? 자기들은 나이 안 드나요? 그러니까 그 386 운동권도 지금 586 됐고 곧 환갑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은 아닌가요? 유시민 의원 전에 네. 뭐 나이 60 되면은 뭐 머리가 나빠져서 뭐 중요한 일 하면 안 된다는데 자기 지금 60 넘었어요. 근데 왜 나와서 떠들고 있으신가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번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으로 과거 민주당의 발언까지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79세에 왜 일을 하려고 하냐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유시민 의원도 그런 이야기 했었고 또 정동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뭐 이런 그렇죠. 발언을 하면서 그 민주당에는 노인 폄합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노인들이 집 밖으로 투표 날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민주당 좌파 쪽, 운동권 쪽에서 그런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네. 그렇게 그나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네. 그 어떤 그 유튜브 하는 어떤 사람은요, 옛날 제 기억에는 이 어르신들 자꾸 이 광장에 나와서 얘기하고 하니까 투표 못하게 이 시청 앞에 에스컬레이터 파불작했어요. 아, 그렇죠. 어머나. 그런 그리고요. 막말하고 했지 않습니까? 부모 투표 못하게 그렇죠. 여행 보내버리는 여행 보내버리자.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그런 그 폐륜적인 그렇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천박한 인식,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이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주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내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선 당장 네. 그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아무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70년 전에 150달러 국가에서 네. 여기까지 온 그 어른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무시하고 펴면 이런 것이 바로 폐륜적 발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른들이 지금 오늘 먹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은 그 먹거리를 다 미래 먹거리 뺏어갖고 그냥 다 펑펑 써버리고 나서 지금 와서 무슨 선심 쓰듯이 젊은 세대한테 투표권을 더 준다? 웃기는 얘기죠. 아이, 예. 참.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또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또 한마디를 했던데 보니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맡은 뭐 1년 동안 하는데 치욕스럽다는데 아니 누가 하라 그럽니까? 그렇게 치욕스러우면 그만두면 되지. 임기 다 채우고 나서 지금 와서 뭐가 치욕스럽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말끝마다 이상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그 전에도 또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죠. 초선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맞아요. 갑자기 뭐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된 학생들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경제학에 있어서 네. 좀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이 있는지 몰라도 사회 전체를 네. 소통하고 또 조정하고 정책을 하는 그런 그 정치 역량에 있어서 정무적 역량은 아직 거의 제로 상태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요. 돈 봉투에 대해서도 그거 뭐 사실이야 처음에 그랬죠.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고. 처음에 그랬죠. 그러니까요.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부터 아주 이 실언과 망언의 네. 그 행진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혁신을 하는 듯 하다가 또 이재명 대표가 타협하고 예. 그러니까 혁신은 별로 없고 네. 그냥 좀 뭐 약간 뭐 말실수, 막말 이런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예,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다 반영된 네. 그런 혁신이다. 그래서 저는요 네. 객관적으로 봐서 혁신이가 아니라 민주당을 망조들게 하는 아하. 망조이다. 망조이. 망조이다. 그렇게 저는 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셔서 말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장성철 정치평론가가 CBS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건데 민주당 의원 40명이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는 것에 합의를 했고 그 뒤를 김두관 의원이 이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아니다.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김두관 의원도 전혀 아니고 금시초문이라고 부인을 네.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그 비슷한 냄새가 풍겼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유추 해석을 해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시사평론가로서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 네. 당연히 위기설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언제 오느냐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그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성만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 나면 누가 옵니까? 그렇죠. 나머지 이제 18명, 20명이라는 돈 봉투 네. 받은 사람들. 그렇지. 네. 이 사람들은 뿌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송영길 나오지 않습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다른 트랙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분에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것 대장동 위례성 FC 말고 지금 백현동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또 큰 대북송금 FC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이증교사도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또 여기서 영장 청구가 되고 하면 이게 지금 8월, 9월에 다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어지면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9월 추석 밥상 민심까지 이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0월에는 뭐 이기 말 안 해도 이기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는 걸 자연스럽게 오게 돼 얘기한 있는 거다.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네. 있어도 이기고 네. 물러나도 이기고 네. 민주당이 이기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아마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게 그냥 법정에서 그대로 채택이 되면 그럼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의원들도 야 이거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아마 불안감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배성규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여 년이 넘는 기자 생활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 검찰이요 이 정도 되면 다 조사해서 조서 다 해놓고 소환해서 불러볼 이 질문지까지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정치적 부담을 돌기 위해서 이제 보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장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잘 알고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흔히 말하는 친명 그룹의 의원들은 다 그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거고. 근데 비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들이 불똥이 돼서 이제 죽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는 죽음의 세계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항하다 보니까 그 위기의식은 지금 말할 수가 없고 지금 계속해서 붙을 거예요.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민주당이 혁신하겠다고 하더니 혁신은 간대갖고 방탄조끼만 나왔다. 결국 또 방탄. 야, 이 민주당은 정말 이 방탄 본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은 이게 이재명의 산성인데 재명 산성의 그 한계라고 봐요. 한계라고 보는데 그 오늘 나온 여론조사 공정인가 범위를 보니까요. 민주당의 혁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 가장 혁신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말하자면 수치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 중에서도 비명계의 지지 성향을 갖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가장 혁신이다. 혁신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방탄의 근본 원인은 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모든 방탄의 근원이 재명이고. 그러니까 이 방탄 그걸 갖다 민주당을 혁신에서 다시 도약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재집권을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재명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첫걸음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거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명이 남아있어야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땡큐 그다음에 방탄벽 땡큐 그러고만 있는 거죠. 명땡이네 명땡. 그런데 이제 김한규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탓이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발언으로 이제 모욕감을 느낀 의원분들이 부결표에 이제 표를 던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 왜 자꾸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고 보시는지? 우선요. 이 얘기를 한 의원이 정치적 내공이 부족해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발언이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순간에 느낀 감정을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한 거죠.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한 건데 아마 이 의원은 뭐 초선 아니면 초선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공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진짜 한동훈 장관이 밉죠. 왜냐하면은 막 가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다 걸고 넘어져야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요. 네. 보면 뺀질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또 말은 좀 잘합니까? 뒷다리를 아무리 걸어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요. 막 걸어도 빠져나가. 뒷다리 걸다 자기들이 넘어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요. 정말 그 속칭 미칠 지경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요. 더더구나 제가 보기에는 여론 들어보면은 그 40대 여성 네.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30대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자기 세대하고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우리 배성규 논설은 잘 아시겠습니다. 네. 장관은 네. 국회에 들어가면 예 알겠습니다. 아, 의원님. 예. 의원 의원님. 네. 할 말을 안 하고 참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처럼 할 말을 해요. 네. 자기가 처진 MZ군요, MZ. MZ 세대에서 말하자면 한동훈 40대고 50대 초반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신세대의 맨 기수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네. 당당하게 내 의견을 그렇죠. 얘기하는 제 말이 틀린 게 뭡니까? 그렇죠. 라고 그런 따지죠. 장관.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지, 이 아주 그 좋은 네. 지지도란 걸까? 또 국민적인 우호적 감정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민주당이 이게 간과하면 안 그러니까 돼요. 민주당이 오히려 한동훈을 계속 키워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동훈 장관 혹시 내년 총선에 나올까요? 이제 제 사석에서 들었는데요. 네. 네, 사석에서. 사석에서 들었는데 이제 그 인사권자 네. 인사권자께서 네. 한동훈 장관을 안 내보내려는 생각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내각에서 예, 계속 예. 일해라. 예. 본인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동훈 장관이요? 네. 한동훈 장관은 인사권자가 시킨 대로 하겠죠. 어, 아니, 본인이야 때가 네. 돼서 아니, 대통령 그 되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또 어떤 그 펼쳐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면은요 한동훈 장관은 나름대로 이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확실한 그 국가관이나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수사를 돕는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요. 여느 법무부 장관하고 달라요. 꼭 네. 정치적으로 이런 검찰 수사 이런 것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요. 교도행정 있죠. 그렇죠. 교도행정 굉장히 관심 엄청 많아요.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이민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관심 이민청 많아요. 이런 것도 간섭하고 네. 나름대로 그 굉장히 그 MZ 세대의 선두주자로서 그 철학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네. 좀 그 쌓아가는 것 같고 깡패 마약에도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다르잖아요. 네. 평소에 있는 게 막 나오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당장에 내년 총선에 내보내기에는 정부에서 할 일이 더 많지 않느냐.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당에서는 그래도 이런 스타급 장관이 한 명 나와줬으면 하는 그렇죠. 생각도 그러니까 있고. 이제 거기서 나중에 그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하고 조율이. 깊이 상의를 하겠죠. 아하. 그래서 총선에 나가서 승리를 꼭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카드가 없어서 총선이 어렵다. 그러면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한동훈 장관 없이 아무튼 어떻게 많이 열심히 노력해볼 수 있다 하면은 최대한 아끼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가 이제 조국 교수 파면하는데 의결을 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건데 조국 전 장관의 파면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만시지탄이라고 봅니다. 네. 서울대도 좀 너무 늦었어요. 좀 늦었죠. 네, 눈치를 엄청 본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네. 너무 늦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국 교수 정말 엠만이 해야지 엠만이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후안 묻혀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아마 미사일로도 뚫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농담으로 아마 조국하고 이재명 대표 이런 사람들 얼굴 두께는 포항제철에서 특수강판으로 제조하는 모양이라고 그 정도 두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또 핵미사일로도 못 뚫을 것 같아요. 항소했잖아요. 항소. 그렇죠. 네, 항소했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적으로 네. 그렇게 애틋한 부인이 지금 저렇게 그 생활을 하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다 나서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확정됐어요 이미. 그러면 그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네. 또 그다음에 대법원 본인이 또 법률가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을 생각해서라도 네.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네.
예, 조국 교수가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왜 억울하냐면은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네. 내가 대권 후보로 가서 대권 후보로 가서 저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네가 나를 잡아서 그래서 본인이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서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아무리 법률적으로 뭐 하고 간에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방탄복 입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국이 그 배지 달라고 배지 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네. 그런 그래서 관계입니다. 양산으로 가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예. 술 마시고.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밀어주는 거죠 지금. 그 지지층 쫙 모아가지고 네. 적극 지지층에다가 지지층 민주당 딱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세력하고 딱 해서 공천도 받고 네. 그렇게 딱 가겠다. 근데 지금 이제 총선에 나온다.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가는 느낌이 네네. 드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조나땡, 야 조국만 나오면 땡큐다. 아까는 명나땡이었는데 이제 또 조나땡까지 갔는데 정말 조국 그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오면 어떤 여파가, 총선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그 조나땡 고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당이 또 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여당이 이제 네. 여당이 공천도 좀 무난하게 하고 네. 또 이제 잘된 공천이라는 네. 그 칭찬이 나올 정도로 공천을 일단 잘해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조국이 이렇게 나와도 네. 공천 잘못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하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여당으로서. 그래서 마냥 고맙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들이 정말 또 이상한 게 거지 코스프레예요. 거지 코스프레. 정말 박주민 의원 뭐 거지 갑이라 그랬고 장경태는 자기는 흑수저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도 공장 소년 그러더니 대선 직후에 주식 투자하고 네. 아니 이분들은 정말 도대체 뭡니까? 에? 정말 거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지 중에 거지 왕은 거지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죠. 부자죠. 거지 왕은. 근데 참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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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의 극치다. 네. 네. 그리고 도덕성의 파산자들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진짜로 힘들고 어려워서 해야 되는데 네. 나는 먹고 무슨 그 신발 3만 원짜리인가 사고 양말 펑크 나고 어쩌고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이 분노하게 한 푼 주십시오 해서 네. 후원금을 후원금 그렇게 달라고. 3억 3천을 걷었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뒤에는 80억 넘은 80억. 코인이 있어요. 속임수 아니에요. 이야, 그러니까 아니 보십시다. 몇십억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 돈을 3억 3천을 동량질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국민 속인 겁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두껍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봤던 그 김남국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랬는데 우리가 몰랐던 건가요? 네. 잊히고 싶다던 대통령이 매일 지금 미치는 게 아니라 매일 지금 언론 지상이 나는데 책방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각종 네, 논란이 많은데 아니 뭐 재단으로 한다더니 갑자기 자기 개인 소유 사업처럼 지금 돼 있고 뭐 또 자원봉사자를 뽑는데 8시간 일해야 점심 한 끼 준다고 하고 근데 그 자원봉사자를 보면 책방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평산마을 전체 주변 정리하는 역할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타운을 관리하는 사람들 같은데 이 뭐 하는 겁니까? 이분 지금?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요. 네. 그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대급 탕평 인사라고 했잖아요. 네. 자기들 완전히 문재인 레코드 인사인가 뭐 캠코더 인사 해놓고 캠코더, 완전히 탕평 인사를 해가지고 야당이 아주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떠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중일 정상회의인가 뭐 갔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다 정상이 모여서 일본 정상이 누구, 그다음 뭐 중국의 정상이 누구 해서 한국의 정상은 누구냐 그랬더니 비정상이라고 했어요. 비정상이다. 이거 좀 농담인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농담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뭘 정책도 그렇고 지금 퇴임 후에도 그렇고
우리 진짜로 바른 사람이 보기엔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음. 자기 말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정페이 방금 네. 말씀한 열정페이 2015년도에요. 네. 민주당 대표할 적에 네. 열정페이는 완전히 우리가 격파해야 될 아주 그 폐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열정페이. 최저임금 막 올리겠다 그러시는데 이분 최저임금도 안 주시네.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열정페이로 하고 네. 더 재밌는 건요. 2015년도에 그렇게 했더니 2017년도 이재명 대표도 열정페이는 우리가 가장 없애야 될 악이다. 아. 그렇게 또 SNS 글이 있더만요. 네네네. 이분들이 이런다니까요. 자기는 빼고. 예. 네. 아니 일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거기가 무슨 평산 무슨 궁입니까? 뭡니까? 아니야. 궁토로 만들어가지고 뭐 네.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양산박에 양산박 이제. 그리고 그 김경률 회계사인가요? 그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네. 뭐 재단법인이나 돈도 뭐 세금도 안 내고 네, 그러니까요. 책을 파니까 부가가치세도 없고 아, 그 다음에 문화산업 뭐 어쩌고 저쩌고 네. 하니까 네. 또 무슨 그 법인세도 안 내고. 그러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들 많이 오니까 화장실. 그 화장실도 나라 돈으로 네. 만들어 달라. 그리고 뭐 입었던 앞치마도 뭐 고가에 팔고 옛날에 개달력까지 파셨죠. 참 이건 뭐 하는 건지. 그리고 기르던 개는 갖다 버리고 사실상.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청와대에서 돈 안 내고 와서 그 관사 테크하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면세천국에 면세천국. 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추미애 조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엄마라고 얘기해요. 윤 대통령을 낳은 분. 그래서 최근까지 출산휴가를 갔다 오셨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나오셔갖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엄마 역할을 잘 맡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른바 가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가지고 네. 이제 서운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조작, 뭐 친북 논란이 있던 이런 독립유공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공적 심사 기준 개편안을 발표를 한 건데 그동안 이제 그 서운에 대한 논란이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어떻게 될 그렇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이번에 기준을 분명히 했어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친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간첩 활동이거든요. 네. 이적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는가를 네.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친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일본 치하에 식민지 치하에 있지 예, 예. 않았습니까? 네. 그 좌익성 친일을 했더라도 건국에 네. 기여했다면 어. 이 두 가지 기준을 삼았다고 해요. 네. 그 네. 이유는 이겁니다.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건국에 네. 기여했고 북한 정부의 수립에 찬동하지 않았다. 어. 네. 기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네네.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친북, 즉 간첩 행위를 했는가 네. 하는 것과 가짜가 있는가. 그렇죠. 딱 두 가지 기준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친북, 간첩 행위가 바로 손혜원 전 의원의 네. 부친인 손용후 손용후 씨 아닙니까? 네. 네. 이분은 우리가 그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조선공산당의 공산청년 동맹 서울 지부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1989년도에 가평의 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그렇죠. 맞아요. 확인이 네네. 된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47년도에 입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령을 받고 48년도에 난파돼서 맞아요. 지하 공작 활동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북한의 중앙정치국과 재접선을 해서 활동한 후에 남한에 잔류를 해요. 네. 그러면서 49년도에 4월 4일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까지 받고요. 네네. 그런 것으로 이것이 다 그 조선공산당 가평군의 설악면 당 가일리의 세포책으로 활동했다. 네. 이것이 분명히 서류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것은 간첩 행위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자기가 의원일 때 자기 보훈처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이걸 억지로 올렸다. 이런 또 의혹까지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 이분이 이것을 수없이 올렸는데 6차례나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네.
바뀐 기준으로 1호 유공자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1호 유공자가 된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8년 2월 달입니다. 기준이 바뀌기 4개월 전에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을 의원회관으로 맞아요. 불러서 만나요. 네. 어떻게 기준이 바뀌는 걸 4개월 전에 합니까? 얘기를 해서 바꾼 거죠. 맞아요. 뭐. 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김정수 여사와의 관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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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 네. 네, 숙명여고. 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두 분이 같이 그 숙명여고 동창회에도 같이 가시고 네. 뭐 이랬던 적인데 아니 저는 이 의혹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되게 기준이 바뀐다. 이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4개월 전에 어떻게 글쎄요. 그리고 그것을- 그때 보훈처 국장은 예, 처벌이 됐어요. 처벌이 되고 근데 피우진 그분은 빠져나갔어요. 네, 손혜원 의원도 네, 손해는 네, 빠져나갔죠. 빠져나가고 그럼 당시에 참나. 그 국장은 왜 처벌이 됐어? 허위사실 유포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 2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국장만 그냥 그 사람만 하위직 네. 공무원만 책임지고 날아간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이 징역 6개월에 그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본인들은 멀쩡하고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 모친을 2018년 8월 15일 날입니다. 광복절 날 모친이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어요. 네.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달 164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하, 돈까지. 네. 야, 명예뿐만 아니라 돈까지. 네. 이거 참 간첩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가려내야지 되고요. 또 하나 김원 의원 아, 그렇죠. 이분은 정말 황당무계해요. 네. 이것이 이름도 틀리고 사망 월수도 다 네. 틀리고 행적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김군수라는 그 우리 저 독립운동, 네. 애국운동을 했었던 분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63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네. 이분의 이름을 지금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치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부친은 9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작 그 동명이인인 김군수 이분은 그 63년도에 사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네. 계속 살아 있었던 네. 건지.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차용을 해서 네. 1963년도엔 대통령 표창도 받고 그러니까요. 77 이때는요. 돌아가신 분이 표창을 77년도에 받아요. 건국 포장을 받고 아니 이거 그리고 건국 훈장 애국장도 받습니다. 90년도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어떻게 돌아가신 가능한 분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신시도 달라요. 네. 원래 김군수 씨는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네. 근데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의 아버지는 경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라는 어머니도 분, 이상해요. 전월선 씨는 네. 이모의 이름을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월선 이모 씨. 전원순 씨는 네. 17살에 저기 중국에 그 만주로 가서 네. 그 독립운동 하다가 일찍 사망하신 네. 분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동생인 김원우 그 광복회 회장의 어머니인 네. 전원선 씨는 2009년도에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근데 1990년도에 이분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습니다. 네. 근데 김원웅 그 광복회 회장은 아니 민정당에 계시다가 그러니까요. 또 국민의힘 전신인 우리 당에서 네. 국회의원도 하시다가 또 네. 저쪽으로 가셨어요. 저쪽으로 가서 하여튼 그래서 왔다 갔다 네. 하셨으면 당도만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는데 이분이 당을 수도 없이 바꾸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창씨 개명한 사람은 반일 매국노다. 어. 근데 정작 전월선 씨가 네. 창씨 개명을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했어요. 애모또 심았지. 네. 아니 그러면 자기는 친일파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친일파 아들 창씨 개명한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19년도 6월에 그 김원웅 씨가 광복회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분들이 우리 시대 독립군, 단재 신체호상, 그 역사 정의 실천 등등의 상을 상들을 받았군요. 갑자기 막 만들어요. 음. 만들어갖고 77명한테 상을 줍니다. 대부분 또 네. 지금 민주당 쪽 근데 정치인들이잖아요. 77명 중에 33명, 네. 이분은 이제 많아가니까 빼면 네. 실질적으로 34분이 상을 받은 네. 건데 그 중에 64%, 즉 44명 중에 28명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의 30,
우원식, 안민석 이런 분들이 우리 시대 독립군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반일 운동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서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방문 및 일본 수출을 규탄하는 네. 이 집회를 열었다는 네. 것으로 받았고요. 저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요. 도쿄 올림픽에 우길기를 금지하라라는 국회 결의안을 예, 예. 발의했다는 것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었는데 이분은 그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까지 받습니다. 네. 그래서 다 민주당 사람들이 맞아요. 이 상을 동식을 했어요. 이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5.18 뭐 맞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들까지 다 또 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 5.18 유공자 중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광주랑 별 관계가 없이 네. 그냥 들어갔다. 원래 이제 이번에도 그 박민식 장관께서 그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예. 기준을 분명히 세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준이 있었대요. 5.18 유공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1980년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그 5월 31일까지 현장에서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법을 바꾼 겁니다. 네, 법을 바꿔서 이해찬 의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시부모도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그래서 4,346명의 정치인 중에 네. 4,346명 중에 정치인이 339명, 339명. 7.8%. 네. 네. 그리고 그 중에 91%가 가짜는 가짜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현직 의원들 49명 중에 39명이 들어갔는데 국회의원들만 보면 이들이 네. 다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냥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한 거, 네. 민주화 운동한 것까지 다. 그거 5.18하고 뭔 관계가 네. 있다고? 당시에 그 이해찬 전 총리는 현장에도 없었던 거 없었죠.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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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혜택은 자기들 위해서 다 넣은 받는 거 거죠. 아닌가? 네. 지금 이제 이것을 공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이제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아니 이제 5.18이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게 되면 5.18 정신과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5.18 그 희생자들이 그 인정받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공개하라. 공개하는 것이 발휘하라.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유공자면 네. 자랑스러운 훈장인데 네. 그걸 왜 익명으로 하나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공개를 안 얘기를 해요? 해요.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다는 말이 그럼 당신네들이 총선에 이겨서 공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제가 직접 그러니까 만났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훈장인데 왜 공개를 안 하고 익명으로 훈장 받는 경우는 외국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학비도 면제받고 그쵸, 혜택이 취업 지원 굉장히 혜택도 많죠. 받고 네. 의료 지원 혜택도 받고 주택 구입과 임차 대부 받아주기도 다 혜택을 네, 받고 맞아요. 있어요. 네. 아니 연평해전 아시죠? 네. 예. 연평해전 당시 2002년 당시에 그 보상금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네.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과 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거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5.18이 헌법 전문에 그 5.18 정신이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그 명예롭게 되려면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짜들은 다 가려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영환 지금 충북지사 이분은 스스로 반납했어요. 네, 네, 본인은. 맞아요, 네, 맞아요. 5.18 민주화운동 증서와 자기는 이미 명패를 왜? 충분히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받았다. 더 이상 당시에 필요가 없다.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주화운동으로 거기 껴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부인과 함께.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네. 분들도 네. 계세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거와 더불어 또 민주유공자법이라고 했고 자기들이 지금 단독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어요 또. 네네. 자기 셀프 보상법에 셀프 네, 보상법. 그래서 이 사실 아. 이제 국가를 지킨 유공자들한테 우리가 국가가 대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 분열의 네. 네. 그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심판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진짜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한상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높고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네. 굉장히 결정적인 그 도우미 역할을 한 분이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장은 아닌데 네, 맞습니다. 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네. 왜냐하면 2020년 3월 26일입니다. 채널 A하고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4월 20일 날 TV조선을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요. 맞아요. 네. 그때 재승인 보류할 적에 점수 조작한 거죠. 네. 그때 왜냐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4월 15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때 TV조선을 재갈 물려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점수는 조작했으니 네.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이겼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한 거죠. 아. 이것을 그렇게뿐이 볼 수가 없어요. 시계열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참 황당한 것은 네. 2020년 그때입니다. 3월 30일이에요. 그 3월 26일 날 채널 A하고 TV조선의 재승인을 보류하고 난 며칠 후에요. 저녁 9시에 이건 MBC에 이미 보도가 된 거예요. 그 민변의 권경애 네. 변호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어. 그때 윤석열 씨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이었을 네. 때예요. 한동훈이 지검장이었을 때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아. 내가 김건희를 잘 안다. 윤석열도 똑같다. 아. 나쁜 놈들이다. 네.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만 한다. 어. 이게 방통위원장이 현직 검찰총장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거 MBC 보도가 됐다니까요. 네. 아. MBC에 그 한동훈은 A 지검장이라고 익명으로 해서 보도가 됐어요. 예. 그렇군요. 이거 이 사이에 그 3월달에 다 총선을 네. 전후로 아. 지난 총선을 전후로 요때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방통위원장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뭐 완전히 그냥 정권에 뭐, 이제 예? 보세요. 주부 노릇을 한 곧 거네요. 이제 방통위원장 바뀔 건데 네. 그분이 공개적으로 누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막 뭐 얘기를 한다.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재명을 뭐 내쫓아야 된다. 그쵸, 그랬으면은 난리 문재인 났겠죠. 구속해야 된다. 막 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진짜 나쁜 놈이다. 네. 김정숙 진짜 똑같다. 뭐 이러고 욕하면 TV조선하고 채널A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네. 경인방송이라는 데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기자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 회견 때 네. 좀 뭐 무슨 배짱으로 그런 무슨 얘기. 뭐 그 배짱으로 무슨 그걸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러십니까?라는 질문 하나 근거로? 했다고. 자신감으로. 그래갖고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자신감. 그 얘기했다고 아주 난리가 나고 뭐 문바들이 저 기자 쫓아내라 어쩌라 하고 하던데 그러고 나서 교인방송이 거기도 조건부 재승이 맞습니다. 났는데 OBS. 거기도 지금 점수 조작 네. 그걸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것도 한상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는 쫓겨나서 지금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아. 김미애령 맞아요, 대변인입니다. 맞아요.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와 있죠. 네. 참 이게 방통위가 네. 객관적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들 밑보인 언론 손보는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